가장 큰 혐의는 일단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서 이 비서실장 혹은 이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의무가 아닌 일을 시켰다. 이게 정확한 혐의 명의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체부 산하에 있는 예술이라든가 뭐 출판진흥위 그리고 뭐 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라 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강요 혐의도 있었습니다. 강요는 근데 형법상 협박, 어떤 해악을 고지할 정도의 협박이라는 표현이 이제 혐의에 들어가는 그 죄명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그 공무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혐의가 있었고 이제 위증죄가 있었죠. 청문회에 나와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지시하지 않았다. 몰랐다. 네, 거짓말을 전혀 했다.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크게 보면 혐의가 이 정도 되는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이 되었고요.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았고 위증죄만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판결문을 안 봐서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직접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걸로 나오나요? 작성을 지시했다고 돼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작성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바쁘셨을 거예요. 손도 아프시고. 네. 직접 앉아서 그 리스트 업하기에는 좀 짜치죠, 일이. 이게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 이 명단이라는 게 사실 어떤 확정된 판본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어떤 수석들한테 지시를 하면 그 수석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산하기관 장관들이라든가 밑에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타고 내려가서 말단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실무 공무원들까지 내려가면서 이게 점점 리스트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 블랙리스트에 어떤 실체가 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블랙리스트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의 그 혐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런 공무원들이 이 리스트를 만들게 된 그 계기, 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보조금 TF라는 게, 요 민간단체는, 정확히 말하면 좌편향돼 있는 단체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조금이라는 거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그래서 이 좌편향된 단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TF를 만들라고 당시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의 그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다. 요게 혐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쭉 내려와서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에 이런 게 없는데 지 마음대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 징역 3년이 나온 게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게 신문사들의 입장이고 보니까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제가 있을 때는 이 민주당 반응은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이제 김기춘 실장보다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그 형 선고에 대해서 더 분노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윤선 전 장관은 혐의가 같이 직권남용하고 위증, 강요, 위증 똑같이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일단 김 전 실장부터 먼저 짚고 가자면 직권남용에서 징역 3년이 나온 게 사실 결코 가벼운 형이 절대 아니에요.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동안 판결이 나온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되게 적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어떤 문화나 사회 정서상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경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렇죠. 직권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은 맞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직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직권 남용이 결정될 텐데 쉽지 맞습니다. 않겠죠. 그리고 또 이게 남용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상명하복 식의 그렇지. 이런 조직 문화가 사실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게 정말 직권 남용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 조직의 문화인 건지 이게 알아서 긴 건지 기라고 했는지 이 차이도 그쵸. 있고 속된 말로 저희는 또 까라면 까라 이런 말까지 있는 또 사회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난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직권 남용 혐의로 확정된 사건이 12개인데 그중에 9개가 무죄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직권남용이면 다 훌륭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위공직이든. 공무원, 그렇죠. 네. 그리고 유죄가 나왔던 3개의 판결 중에서도 하나는 벌금형이었고, 2개는 뇌물수수라는 다른 혐의가 이제 가중이 돼서 사실 실형이 나온 케이스여서 직권남용 가지고 실형이 나왔다. 특히나 징역 3년까지 나왔다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떤 뭐 문화라든가 판결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가벼운 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징역 3년 나온 적이 별로 없다. 그럼 법원에서는 세게 때린 거다. 그 이유를 뭐라고 썼나요? 판결 이유를? 지금 아직 판결문 안 등록은 나왔나요? 됐는데, 이게, 분량이 400페이지 정도 된대요. 이 그래요? 피고인 7명이. 그래서 비실명 처리를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판결문 아직 잘 보지 못했는데. 법원이 많이 빠졌네. 워낙 큰 사건이니까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말하기로는, 이제 이분은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법조인 공직자로 살았다. 그런데 불법적인 지시를 가장 정점에서 내렸다. 그런 점에 있어서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당시에 특검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우리나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렸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구형을 당시 했었는데, 재판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길이 원칙이라는 거를 언급했었는데, 저도 이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팔 길이 원칙이요? 네, 영어로 arm length principle. 네. 그 정확한 네. 직역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정부나 공공은 어떤 지원이나 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가까이는 있지만 거리를 지키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원칙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예술이나 문화 지원을 할 때는 이 8길의 원칙이 지켜졌어야 했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다. 예술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까지 된 바에는 특검한테 아쉬운 게 결과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되게 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내긴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소하면서 다른 죄들을 좀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특검이라는 게 사실 그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모였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당시에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비서실장도 굉장히 높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도 계셨었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최순실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있었고. 그래서 한계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특검 관계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재가 아니죠. 수사를 할 때 분명히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라고 느낀 게 굉장히 많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기춘 전 실장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징역 3년이 나왔는데 해당 판사님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 사진 돌고. 그래요? 네, 막, 법조인 대관이라고. 네, 이제, 법조인이 될 때 그래. 사회 초년생 때 찍은 사진이 이제 법조인 대관에 있잖아요. 그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그게 제일 돌기 쉬운 사진이잖아. 그쵸. 찾기 쉽긴 하죠.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다르니까 옛날 사진이라. 이제, 가짜뉴스도 많이 돌더라고요. 저 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이버를 켰는데, 그게 심지어 어떤 언론사의 뉴스였어요. 이 부장이, 이 황병원 부장 판사가, 뭐, 라면 10개랑 동전 2만원어치인가 뭐 훔친 사람한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라면 도둑한테는 징역 3년 6월 주고, 조윤선한테는, 그쵸, 조윤선한테는 1년 6월 줬다. 뭐 이런, 이제 글이 인터넷에 도니까 이거를 차용해서 기사를 쓴 게 이제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기사를 쓸 때는 판결문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출근하자마자 혼났겠구만 또 일단은. 아닙니다.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보고도 안 했죠. 사실 왜냐면 검색했을 때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형사 공보원한테 제가 바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판결문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하길래 이거는 왠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역시나 그런 2015년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글이 돌았는데 2015년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 않으셨다고 네, 이런 판결도 없다고 이제 법원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판사님이 한동안은 조용히 계셔야겠네요. 출퇴근할 때 조심하시고 해야겠네.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은 실제로 직권남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거죠. 네, 이게 약간 애매한데 그 여러 가지 정황이 그동안 정황이 당시 이제 정무수석이었거든요. 조윤선 장관이. 전 장관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는데 정무수석실에서 이 명단을 검토해서 이 뭐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이 문체부에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명단을 검토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이 특검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사실 재판을 그동안 제가 지켜봤을 때 재판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이 주장이 많이 깨졌어요. 이 특검의 주장이. 네, 맞습니다. 정무수석이었던 거는 맞지만, 네. 요약하면 정무수석이었던 건 맞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받거나, 이 업무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거나, 혹은 그 이후에 이 사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혹은 지시를 하거나, 요 세 가지가 사실상은 증거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 라인을 통해서 간 거는 맞는데 그 지시 라인인 건 맞는데 본인이 뭘 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아무것도 안 했다. 맞습니다. 가만히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흘려 넘겼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김기춘 전 실장의 핵심 혐의가 그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지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지시한 게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의 전임자였죠. 그러니까 사실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이 왔을 때는 이미 그 보조금 TF는 활동을 종료한 상태였고, 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이제 인수인계를 했느냐가 관건이 된 거죠. 그래서 특검은 이 박준우 전 수석이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다면서 근거로 내세웠는데 뭐였냐 하면 박 전 수석이 조 전 수석한테 이 보조금 TF 얘기를 했더니 조 전 수석이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거는 들었을 때 뭔가 심각한 일한 거를 감지하고 이제 인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진 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박준우 전 수석이 조 전 수석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이 보조금 TF 이야기를 듣고 조 전 수석이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박 전 수석이 진술을 한 했다는 거예요. 거죠. 네, 아이고, 그랬다는 거죠. 참 어렵네. 네. 근데 이 진술이 재판에 와서 깨진 게 박 전 수석이 해명을 한 거예요. 너무 밝았다고 표정이?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 일단 보조금 TF 관련해서 내가 인수인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검이 보조금 TF 얘기도 한 거 아닌가요?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다면 개괄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진술을 한 거였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보조금 TF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정무수석이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보조금 TF 하나만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두워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증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수인계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거군요. 이제 해소가 된 거, 그렇죠. 해소가 된 거죠. 근데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보면 하는 일이 이 일개 기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수인계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나쁜 건지도 별로 감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죠.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뭐 석연치가 않네. 그래서 또 특검이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한 것은 그 정무수석실 밑에 있는 그 정무수석 당시 밑에 있는 부하인 거죠.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재판 와서 깨진 게 당시 이제 신동철 정무비서관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이제 조 전 수석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왜? 했더라도 자기가 기억하는 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지나가듯이 서서 얘기를 한 거지. 이거에 이상하다. 아니, 근데 비서관이 수석한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나요? 자기가 하는 업무를? 이게 근데 조금 애매한 게 그 아까 시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조전수석이 온 게 2014년 6월입니다. 네. 2014년 6월에 왔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 보조금 TF 이 본격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왔을 때는 이 정무수석실의 어떤 의무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6월 이후에는 이 이후에 이 신동철 비서관이 계속 이어서 이 일을 하기는 했으나 이게 원래 정무수석실의 핵심 어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온 이 수석한테까지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그래서 신동철 비서관의 이 핵심 진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조윤선 수석한테 당시에 보고를 했다면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 요 얘기가 나오니까 드라마를 찍네 진짜. 사실 조윤선 전 수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핵심 그러네요. 증언이 된 거죠. 이제 증언들이야 사실 법정에 와서 뒤집어질 수 있는 건데 특검은 이제 강일원이라는 이제 당시 이제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는 행정관이 있었는데요. 이 강일원 행정관의 수첩을 근거로 냅니다. 이 수첩에는 이제 굉장히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핵심적인 여러 증거들이 있었는데 회의 때 이 강일원 행정관이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한 내용 중에 이제 좌파 생태계 TF라는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특검은 이제 조윤선이 좌파 단체에 대해서 이 생태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TF 즉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 보조금 TF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신동철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관의 후임이 또 정관주 비서관이라고 있는데 네. 이 비서관이 특검에 가서 이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당시에 조 전 수석이 주재한 회의였고 당시에 그런 보조금 TF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내용 메모를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첩의 주인이었던 이 강일원 행정관이 법정에 나와서 이 주장에 대해서도 또 깹니다. 혼자 썼대요, 그냥? 그건 아니고 당시에 이 메모 내용들로 보건대 네. 비서관들끼리 한 회의 같다. 수석은 없었던 것 같다. 각 비서관들이 맡았던 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수석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관주 그 비서관이 법정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강일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맞을 것이다. 내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가 않는다. 근데 온 우주가 나서서 조윤선 전 장관을 도와주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 건 그냥 제 느낌인 거죠. 사실 석연찮은 부분이 없지는 않죠. 재판부도 이 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특검의 그 공소 사실이 증언이나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혐의가 이 정도 되는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이 되었고요.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았고 위증죄만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판결문을 안 봐서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직접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걸로 나오나요? 작성을 지시했다고 돼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작성을 하진 않죠. 왜냐면 바쁘셨을 거예요. 손도 아프실 거고. 네. 직접 앉아서 그 리스트 업하기에는 좀 짜치죠, 일이. 이게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 이 명단이라는 게 사실 어떤 확정된 판본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어떤 수석들한테 지시를 하면 그 수석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산하기관 장관들이라든가 밑에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타고 내려가서 말단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실무 공무원들까지 내려가면서 이게 점점 리스트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 블랙리스트에 어떤 실체가 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블랙리스트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의 그 혐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런 공무원들이 이 리스트를 만들게 된 그 계기, 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보조금 TF라는 게, 요 민간단체는, 정확히 말하면
좌편향돼 있는 단체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조금이라는 거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그래서 이 좌편향된 단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TF를 만들라고 당시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의 그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다. 요게 요 혐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쭉 내려와서 네.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직권 남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에 이런 게 없는데 지 마음대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 징역 3년이 나온 게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직권 남용이 결정될 텐데 쉽지 맞습니다. 않겠죠. 그리고 또 이게 남용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상명하복 식의 그렇죠, 이런 그렇지. 조직 문화가 사실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게 정말 직권 남용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 조직의 문화인 건지 이게 알아서 긴 건지 기라고 했는지 이 차이도 그쵸. 있고. 속된 말로 저희는 또 까라면 까라 이런 말까지 네. 있는 또 사회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난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직권남용 혐의로 확정된 사건이 12개인데 그중에 9개가 무죄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직권 남용이면 다 훌륭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위공직이든. 공무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유죄가 나왔던 3개의 판결 중에서도 하나는 벌금형이었고 2개는 뇌물수수라는 다른 혐의가 이제 가중이 돼서 사실 실형이 나온 케이스여서 직권남용 가지고 실형이 나왔다. 특히나 징역 3년까지 나왔다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떤 뭐 문화라든가 판결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가벼운 형은 아니다. 가장 큰 혐의는 일단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서 이 비서실장 혹은 이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의무가 아닌 일을 시켰다. 이게 정확한 혐의 명의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문체부 산하에 있는 예술이라든가 뭐 출판진흥위 그리고 뭐 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라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강요 혐의도 있었습니다. 강요는 근데 형법상 협박 어떤 해악을 고지할 정도의 협박이라는 표현이 이제 혐의에 들어가는 그 죄명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그 공무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혐의가 있었고 이제 위증죄가 있었죠. 청문회에 나와서 그렇죠. 블랙리스트 지시하지 않았다 몰랐다 네, 이런 거짓말을 전혀 했다.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크게 이게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게 신문사들의 입장이고 보니까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제가 있을 때는 이 민주당 반응은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이제 김기춘 실장보다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그 형 선고에 대해서 더 분노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조윤선 전 장관은 혐의가 같이 직권남용 하고 위증, 강요, 위증 똑같이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일단 김 전 실장부터 먼저 짚고 가자면 직권남용에서 징역 3년이 나온 게 사실 결코 가벼운 형이 절대 아니에요.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동안 판결이 나온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되게 적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어떤 문화나 사회 정서상 이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경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렇죠. 직권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은 맞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직권의 범위를